안녕하세요. 저 장수진입니다. 오늘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30분이지만 알찬 시간을 제가 좀 제공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열심히 했으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재 육성 전략입니다. 그 인사이트라고 정했는데요. 인사이트라고 정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그 배경 설명을 잠깐 한 2분 동안 제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IT 분야에 빅데이터 또는 데이터를 통해서 전체 한 27년 정도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대기업에서 한 8년 데이터 센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IT 벤처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이트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이론적으로 공부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이제 개발자가 저희가 한 100명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100명의 인원을 저희가 신규 프로젝트를 하면서 배웠던 것, 또 느꼈던 것들을 정리한 것들을 제가 이제 인사이트라고 하는 주제로 담았습니다. 16년 동안 제가 그 벤처 사업을 하면서 신규 사업을 총 38개의 사업을 실시했어요. 그런데 33개의 실패를 했습니다. 5개만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33개의 실패라고 보지 않고 그 실패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에 대한 것을 다시 제가 제 스스로 분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새롭게 어떤 성공의 그 데이터를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 방법론을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5개 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수 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98년도에 제가 어도비 PDF 다 아시죠? 네, 어도비 PDF를 한글화를 제가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00개 정도밖에 팔리지 않았던 제품이 한글화 작업을 제가 하면서 6개월 만에 4만 개를 팔아냈어요. 그래서 제가 어도비 본사로부터 벤처 작은 회사지만 총판권을 따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어떻게 도전을 하고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결국은 인사이트라고 하는 핵심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에 인사이트라는 주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 배경 설명을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 3가지입니다. 인사이트, 그러니까 인사이트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와 HR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공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 에너지가 아닙니다. MC 스퀘어죠. 그 복잡한 공식 같죠. 지금 노란 박스하고 파란 박스 2개의 워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워드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빅데이터이다. HR이 사람 맞죠? 네. 그러면 이 파란 박스는 뭐가 있을까요? 밸류입니다. 밸류가 없는 데이터는 뭘까요? 네, 빅쓰레기입니다. 네. 그래서 빅데이터냐, 데이터 양이 많은 것은 빅데이터라고 하지만 실제로 가치가 없는 것은 빅쓰레기라고 제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건 인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인재를 얘기합니다. HR에서 얘기하는 인재를 얘기하죠. 결국은 인재는 밸류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가치가 만들어진다는 뜻이고요. 거꾸로 빅데이터 역시도 밸류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밸류는 누가 만드냐면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HR과 빅데이터는 고로 같다라고 하는 결론을 제가 찾아낸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저는 그 빅데이터를 최종 결론을 뭐라고 써놨죠? 예, yes or no입니다. 오늘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이거 하나는 좀 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빅데이터의 결론은 yes or no입니다. 그 실제 yes or no인지 제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상청, 가장 슈퍼컴퓨터가 많다고 하죠. 또 데이터도 마찬가지죠. 날씨의 데이터는 어떻습니까? 온도, 습도, 기압, 풍량, 풍속,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각 지역별로 수시로 리얼타임으로 데이터가 들어와서 그걸 분석을 한 다음에 무엇을 만들까요?
날씨의 정보를 만들죠. 우리가 매일 아침, 매일 저녁마다 실제로 날씨의 정보를 접하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뭘까요? 비가 오냐 안 오냐, 날씨 좋냐 안 좋냐, 이거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씨의 기상청의 많은 빅데이터 분석의 마지막 결론은 yes or no입니다. 하나 더 확인해 볼게요. 제가 혹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별로 안 좋죠. 혹시 경제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네. 자, 지금 그 두 분께서 많이 안 좋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어저께 무슨 어떤 뉴스를 보고 이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네. 제가 사람이 빅데이터라고 이 결론을 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미 여기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이미 많은 정보를 경험과 정보와 자료와 인터넷에 있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이미 데이터가 다 집약화되어 있어요. 엄청난 빅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의 결론이 지금 제가 질문했을 때 단 한 번에 결정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게 그 책 3권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 책 3권을 집필을 했습니다. 초급편이 있고요, 중급편이 있고 고급편이 있습니다. 초급편은 정말 빅데이터가 뭔지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왓은 방법론입니다. 빅데이터가 가치를 만들려면 특별한 방법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빅데이터에 대한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9년 동안 연구한 경제 빅데이터, 아까 말씀드렸던 환율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망대한 양을 갖고 분석을 한 걸 가지고 만들어내는 방법론이 바로 이 중급편에 있고요. 고급편은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후일까요? 오늘 제가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인사이트를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그건 빅데이터 마인드셋이라는 걸 제가 만들었고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고의 고급편은 기술이 아닙니다. 빅데이터 절대 기술이 아닙니다. 데이터의 마이닝,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사람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 가치는 사람이 만들거든요.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데이터에 가치가 있나요? 가치가 있다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런데 제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데이터에는 가치가 없습니다. 네, 왜 없냐면 이 가치는 누가 만든다 그랬죠? 사람이 만듭니다. 이 데이터에 아무리 좋은 데이터 하더라도 사람이 볼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다면 절대로 찾아낼 수가 없어요. 단 거꾸로 데이터에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왜, 어떻게 만들 수 있죠? 데이터의 융합에 의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는 밸류냐라고 했을 땐 이건 퀘션 마크입니다. 거꾸로 HR에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G사의 직원이 전부 인재입니까? 혹시 우리 회사의 직원 다 인재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그 인재 조건이 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인재의 기준이 첨차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가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인재라는 건 아주 탁월한 사람들을 보통 인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기업에서는 적어도 10% 정도만 돼도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네, 데이터가 가치를 갖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며 직원들이 인재가 되기 위한 조건이 과연 무엇인가? 제가 이 질문의 답을 이거로 본 겁니다. 책임자의 자질. 빅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이 책임자가 밸류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 능력이 있는, 이 가치를 알 수 있는 사람이면 데이터의 가치를 만들죠. 사람으로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당신의 가치관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과연 그 사람한테 가치를, 남의 데이터, 우리 있는 데이터를 갖고 가치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정말 인재 조건은 무엇이냐? 인재도 역시 가치입니다. 그러면 밸류를 만들어내는 핵심 역량은 과연 뭔가?
이것이 바로 인사이트입니다. 아마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책에서 보시면 인사이트가 뭐라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인사이트는요, 제가 연구하고 제가 분석하고 제가 찾아낸 그 결과들을 오늘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인사이트가 그럼 정확하게 뭔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발글통 살필찰이죠. 사물이나 상황을 꿰뚫어보는 뭡니까? 능력입니다. 여기 제 옆에 좀 상세하게 본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본질의 반대말 뭐죠? 현상입니다. 현상이라는 건 뭐죠? 팩트죠. 우리가 실제로 뭔가 HR이라든지 빅데이터도 항상 비슷한데 자꾸 눈에 보이는 거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이 꿰뚫어 본다고 하는 이 내용을 한번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꿰뚫어 보다는 건 뭐죠? 팩트뿐만이 아니라 팩트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를 전부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맞죠? 네. 그러면 그래서 그 팩트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눠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을 다시 세분화하면 두 가지가 나오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다시 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보이는 것을 이제 HR 관점에서 사람으로 보겠습니다. 보이는 것을 보고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보고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첫 번째죠. 본 것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죠.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은 보지 않았으니 당연히 모르는 사람이겠죠. 네, 그럼 네 번째는 뭘까요?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서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저 위에 있는 그 질문에 상황을 꿰뚫어 보지 않는 능력, 이 인사이트의 인재는 누굽니까? 마지막이죠. 그럼 이 나머지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담당자입니다. 제가 HR에서 앞으로 기업들이 혁신을 하고 변화하려면 담당자 다 없애야 됩니다. 왜 없애야 되는지 점점 제가 시간이 가면서 설명을 드리고 보겠습니다. 결국은 담당자의 성향은 이 세 가지고요. 창의적 태도라는 건 상상하는 것 이외에 공간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입체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건 훈련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인재 역량은 결국은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 밑에 표식의 의미로 제가 자신의 업무라고 생각해서요. 바꿔도 똑같습니다. 자신의 업무도 모르는 사람이고 자신의 업무만 아는 사람이고요. 남의 업무는 전혀 모르겠죠. 남의 업무까지도 찾아서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인사이트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좀 더 인사이트를 구체적으로 내려가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인사이트의 구성 요소입니다.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자존감, 객관성, 창조력. 이걸 뒤에가 다 다릅니다. 보십시오. 감성력이에요. 왜 감이라고 하고 왜 성이라고 하고 왜 여구라고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심지죠. 심장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객관성, 판단을 얘기합니다. 창조력, 창의하고 창조가 좀 다릅니다. 창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지만 창조력은 아이디어를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의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창의적 생각과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 능력을 얘기할 때 창조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가슴과 마음과 머리와 행동입니다. 이걸 조금 더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서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존감은요, 내면에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객관성과 창조력은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무로 제가 표현했는데요. 이건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인사이트를 갖기 위해서 가장 기본기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만 애티튜드 되게 중요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애티튜드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팩트를 판단하고
창의적을 만들어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운이 좋아서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연구한 바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말씀드렸던 자존감, 객관성, 창조력을 말씀드렸죠. 자존감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이제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이 있습니다. 이게 애매하게 비슷해요. 그런데 자존의 시소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가셔서 인터넷 찾아보시면 안 나올 겁니다. 네. 제가 어디에도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보시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자존심은요, 자기를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걸 왜 제가 시소 법칙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자존감은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배려가 여기 안에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자존심은 겉으로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원래 제가 아까 베이직한 기본기가 자존감을 알려면 자존감을 직접 알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평가나 이런 거로 해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거꾸로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을 평가를 해서 그걸 역계산하려고 제가 시소 법칙을 만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나 진짜 내 자존심 상해. 나 자존심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건 거꾸로 자존감이 상대적으로 약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할 때 막 끼어드는 사람은 남이 끼어드는 거 절대로 못 봐줍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자기 자존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존감이 강하면요, 그렇게 막 끼어들려고 하지 않고 못 들어오게 막지 않습니다. 제가 차를 끼어들 때 어떻게 끼어드냐면요, 차를 앞머리를 끼어들지 않고 그대로 일직선 상태에서 그냥 깜빡이치기 기다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밀고 가지만 세 번째는 거의 대부분 자리를 스톱하고 기다려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침입을 한다는 걸 없이 무장해제를 하고 깜빡이 켜주고 그냥 일자로 서 있으면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건 아마 심리적인 요소가 있을 거예요. 자, 그 HR 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객관성입니다. 이게 판단의 영역이죠. 판단의 영역이 중도의 역할을 얼마만큼 지킬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그 조직의 최대의 적이 저는 인맥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연구한 바로는 그래요.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사이트는 기업의 공동 목표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 목표를 하려면 이 선배는 우리 조직에서 나하고 친하니까 으쌰으쌰 잘할 수 있어. 근데 진짜 더 큰 목표를 해야 되는데 저하고 친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비협조적입니다. 아까 자존감과 자존심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의 자존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 남한테 대한 배려가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표가 생기면 내가 좋든 갈든 큰 목표를 향해서 같이 협동할 수 있고 칸막이를 깨울 수 있어요. 제가 정부 3.0과 빅데이터라고 하는 걸 관공서에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협업을 해야 되는데 칸막이를 어떻게 없앨까 고민합니다. 물리적으로 깰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교육해야 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뒤에 또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창조력이라고 좀 하는 거는 제가 입체 공간이에요. 창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충분히 버추얼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추얼 인사이트라고 하는 개념도 또 따로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는 반드시 실행이 들어가야지만 됩니다. 이걸 좀 더 깊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존감은 결국은 보이지 않는 가치를 굉장히 중시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아마 이거 조직학 문화를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던지면 거의 이해하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옳으냐보다 우린 누가 옳으냐가 중요했어요. 맞나요? 동감하십니까? 네. 사장님이 얘기하면 그게 진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미래 경쟁력과 향후에 기업이
도약을 하고 발전을 하려면 이거 깨야 되고요. 이게 정의가 돼야 돼요. 자, 세 번째, 창의력. 우리는 성공한 사람의 사례를 워낙 좋아합니다. 제가 33번의 신규 사업을 실패하고 나서 보니까 실패한 사례가 저한테는 훨씬 성공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성공의 사례를 쫓고 있지만 진짜는 실패한 사례가 있거든요. 단 실패한 사람이 무엇을 얻고 무엇을 느꼈냐가 중요합니다. 결국은 결과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전이 중요하고 도전에서 성공이냐 실패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느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인사이트를 훈련하기 위해서 결국은 자존감과 객관성이 이 마인드셋이라고 해서 M을 제가 썼고요. C는 크리에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이는 창조와 보이지 않는 창조, 그게 스퀘어를 제가 표시를 한 거고요. 결국은 인사이트의 크기는 얼마만큼 창조적이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인사이트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거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굉장히 중요한 이 장입니다. 미래 경쟁력, 이거 또 지속 가능한 경쟁력. 지금 모든 기업들이 여기에 지금 매진하고 있죠. 제가 본 미래의 경쟁력은요, 기업의 조건과 인재의 조건이 바뀌어야 됩니다. 인재의 조건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존감이고요. 이 자존감이 강하면 소신은 그냥 따라오는 보너스입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렸을 때 책임자의 자질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책임자의 자질의 반대는 담당자의 자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는 변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담당자는 그 업무만을 위해서 생각하지 자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어떤 소신이나 인사이트를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귀찮아요. 담당자는요, 쉬운 것만 하겠습니까? 어려워도 가치가 있고 필요하면 아까 제가 도전의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라도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이걸 왜 써놨냐면요. 30년간 우리가 계속 혁신 프로그램 했는데 뭘 했습니까? 해외 사례에 그대로 갖다가 적용하기 바빴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 스피커였어요. 보십시오. 외국의 사례는 HR, 인재의 조건이 다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교육이 달랐고요. 생활이 달랐고, 문화가 달랐고, 생각이 다릅니다. 맞죠? 근데 그 성공한 프로그램을 우리 회사에 가지고 와요. 근데 교육이 달랐고, 생각이 달랐고, 문화가 달랐고, 이런 인프라, HR 자체가 다른 쪽에 성공 사례를 그대로 갖고 와서 찍어 누릅니다. 눌러집니까? 30년 동안 그렇게 맥킨지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유명한 컨설팅 회사들이 와서 많이 했지만 우리가 혁신 부서를 만들고 혁신을 얼마나 주도했습니까? 프로그램 만들었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30년 더 가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크리에이티브 스피커가 필요합니다. 창조적 교육 개발을 해봤던 사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외국의 사례를 가지고 와서 했을 때 그분들은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기술 학습 전달자예요. 불확실성의 미래가 계속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 맞는 거를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들은 해결 능력 방법이 없어요. 왜? 나는 배운 대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HR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맞게끔 이걸 창조해서 만들어야죠. 실패가 중요한 거 아니죠. 실패하더라도 계속 기업의 마이웨이 찾아나가요. 요즘 마이웨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외국의 사례 그냥 갖고 와서 마이웨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맞춤형 사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게 이제 제 주장인데 여기에 보면 교육 방법 제가 말씀드렸죠. 왜 HR에서 크리에이티브하게 맞춤형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두 번째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2008년도 이전까지는요. 우리가 그래도 경제가 어땠습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계속 성장률이 있었어요. 근데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는 마이너스 경제고 지금 현재는 불확실성 미래가 계속 지속됩니다.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은 지금 생존 전략이 필요하고 생존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미래까지 준비를 해야 돼요.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데 담당자들이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인재 HR에서 인재 조건이 왜 가치가 중요하고 혁신이 중요합니까? 담당자들이 돼서는 안 돼요. 이제는 책임자야 돼요. 그 책임자는 어떤 가치까지 가야 되냐면요.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스피커 하시는 분들이 기업가 정신을 압니까? 물론 좋은 교수님들이 좋은 이론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필드에 나가서 얘기하면 지식 갖고 되지 않아요. 그럼 그 필드에 맞게끔 재수정할 수 있는 건 순식간에 재조정할 수 있어야 돼요. 튜닝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은 HR의 교육 방법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빅데이터와 밸류와 사람이 같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 방법론 책에 만들었던 내용 중에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빅데이터를 설명하고 빅데이터가 많은 전문가들이 있지만 이 피지컬 빅데이터를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의 방대한 양이죠. 형용사죠. 빅데이터죠.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 디지털 패턴이 나옵니다. 이 패턴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하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거로만 제 경험을 해보니까 경제 빅데이터를 9년 동안 해서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2년쯤 분석하면 될 줄 알았는데 3년이 돼도 안 되고 4년이 돼도 안 되고 8년 동안 걸렸습니다. 그 시행착오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데이터만 갖고 분석하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이 로지컬 개념을 찾는데 9년 걸린 겁니다. 8년 걸렸어요. 자, 보십시오. 이 빅데이터가 피지컬과 로지컬 개념이 있는데 이 로지컬은 가치를 셀 수 있습니까? 전략을 셀 수 있어요? 없죠. 결국은 가치는 피지컬한 패턴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까 사람에 의해서 나온다고 얘기했죠. 사람이 뭐죠?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날로그 개념에 있는 것들을 해야 되고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하나의 용어를 제가 신조어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이 결국은 이거 한 장 설명하려고 지금 여지껏 얘기한 겁니다. 논리적으로 어떻게 돼야 가치가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합을 해야 인사이트고 이것이 결국은 사람의 인재의 핵심 라인업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쉬운 예를 제가 드려볼게요. 우리가 암센터에 가면 뭘 하죠?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피 검사하죠. 기본적으로 이게 피지컬입니다. 엑스레이 찍으면 어떻게 하죠? 광을 쏴가지고 여기에 있는 뭐가 있는지 패턴을 분석하죠. 피 검사 어떻게 합니까? 피 검사하면 어떤 반응이 나오죠. 그게 패턴입니다. 결국 이 패턴을 누가 판단하나요? 의사가 합니다. 이쪽이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패턴을 종합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결과를 짓는 곳이 의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빅데이터 결론은 뭐라 그랬죠? yes or no라 그랬죠. 이 많은 데이터 분석해서 뭐가 나옵니까? 당신 암이다? 아니다. 그거 하나 알려고 이렇게 빅데이터 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 부분보다 훨씬 강력한 위치이고 중요한 부분이다. 만약에 이걸 전략과 전술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쪽은 전술이에요. 맞죠? 이건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 전략에서 문제가 생기면 오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의사라고 다 오진 안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패턴을 잘못 분석하는 거죠. 그게 마치 자존감이라든지 자기의 객관적인 판단의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오진의 역할은 굉장히 많은 거죠. 결국 빅데이터든 HR든 똑같습니다. HR에서 많은 사람들을 그 이력서 분석해서 또 자기소개서 분석해서 뭐 합니까? 이놈 쓸래 저놈 쓸래죠. 다 의사결정은 yes or no입니다. 우리가 지금 HR 교육에서 문제점을 지금 이거 하나 도표로 제가 만들었어요. 데이터를 보는 관점이 이게 교육하고 똑같은 거죠. 눈으로 보고 지각합니다.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HR 교육이든 혁신적 교육이 교육해서
훈련을 했으니까 너가 판단하고 업무에 적용해서 통찰을 가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 뭐가 지금 빠져 있냐면요. 자기가 느낀 것을 적어야 됩니다. 라이팅 해야 되고, 자기가 라이팅한 걸 그룹에서 토의하면서 의견을 제시해서 다시 재해석한 다음에 다시 그걸 갖고 재정립을 해야 돼요. 그래야 지식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지금 2단계 없이요. 이렇게 푸시해서 왜 이거 너희 교육받고 못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단계가 지금 현재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의 지식이 가고 난 상태에서 판단의 영역을 다시 재훈련을 해야지 행동 영역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쓴다는 겁니다. 또 하나, 그걸 통해서 그 다음에 통찰력을 얻게 되고, 이 훈련 역시도 입체적인 성공 전략을 만들어내기 위한 통찰력이 여기서 생겨요. 제가 얼마큼 통찰력이 있는지 제 스스로 아까 5개 프로젝트를 말씀드렸잖아요. 5개, 38개 중에서 제가 33개 한 거 중에서 경제 빅데이터하고 환율 예측 시스템을 제가 성공했고, PDF를 성공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메일 시스템 메일 엔진을 제가 최초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000년도에 소프트웨어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마지막 4번째 했고요. 5번째가 이겁니다. 여론조사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요. 실제로 2012년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18대 대선 여론선거를 했고요. 얼마 전에도 6.4 선거 했었지만 여론조사 다 틀렸죠? 네. 앞으로도 10년 후에도 계속 틀릴 겁니다. 여기 보시면 부동층이 있죠? 그때 당시에 부동층이 이랬습니다. 요번에 부동층 막 20, 30%씩 나왔죠? 네. 이거는 제가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서 20년간의 그 여론조사, 20년간의 실제로 선거 자료를 모두 분석해서 거기에 문제점에 대안을 새로 세워서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 실험을 한 겁니다. 네. 보이시죠? 종이컵에다가 커피를 넣어서요. 아이패드에다가 자기 연령대를 터치하도록 했습니다. 단 2초에 여론조사를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조선일보입니다. 11월 1일자에 종이컵 여론조사 얼마나 잘 맞힐까. 그런데 여기에 시각이 청각보다 15배 하는 배버 상수라는 걸 제가 만들었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선거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가서 찍는데 귀로 듣고 말로 설명하죠. 지금 자 보십시오. 우리 이런 상황들을 아무도 모르고 있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지금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1초 동안에 이 사진 한 장 보는 것보다 적어도 20배 이상 시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스에다가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컵을 부스를 따로 만들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서 커피를 짓고 그냥 터치만 하게 했어요. 눈으로 보자마자 바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각이 청각보다 15배 이상 빠르다고 하는 기본적인 논리를 갖고 여기다 적용한 겁니다. 결과를 보실래요? 2012년 12월 7일입니다. 5% 차이 났다고 됐죠. 대선 지난번에 5%였어요. 맞나요? 보시죠. 51.9 대 47.3이었어요. 근데 이게 언론에 보도가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창조적인 전략 방법을 가지고 실제로 이거 한 7천만 원 들었어요. 이 실험을 한번 하려고. 그런데 보십시오. 이 양자구도에서 거의 대부분이 부동층이 10%에 45대 47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5%, 적어도 50%가 넘는 거를 뉴스데스크에서 써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걸 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가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를 한 달 동안 저를 회유를 했어요. 그냥 여론조사 해라. 내가 이걸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한 달 동안 거기 있는 사무관분 3분한테 매달려서 이거 겨우 승인을 받았던 거였고요. 실제로 해서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시죠. 1월 11일입니다. 결과가 나오고 나니까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이게 전자신문인데요.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의 전화부 잡고 여론조사는 갤럽시다 끝냈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각 언론사의 정치부 부장님들하고 제가 따로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눈에 보이는 거 말고는 믿으려고 하지 않고 안 합니다. 결국은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전략적인 사고와 가치가 있다면 그거는 방법의 자체가 기존의 방법을 너무 고수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HR 전문가분들이 계시지만 HR은 누구보다 가치, 밸류를 가장 중시해야 돼요. 그래야 밸류를 찾을 수 있는 인재를 찾게 되고요. 인재를 찾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가장 훌륭하시고 가장 많은 생각을 갖고 많은 도전을 할 수 있고 많은 역량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여기 HR에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는 일이 누구나 그만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HR의 핵심은 저는 이겁니다. 우리 직원을 제가 뽑았을 때 당신 일을 당신만큼 배운 사람이 당신만큼 한다면 당신은 우리 회사에 필요가 없다. 적어도 10%, 5%라도 뭔가 나아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인사이트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